네, 안녕하세요. 시민자유대학 예술과 미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영화가 그린 예외 상태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갖가지 예외 상태, 재난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강의인데요. 우리 강의가 가지고 있는 큰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가 초래한 미중유의 위기는 우리 일상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영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1주 첫 강 때는요, 컨테인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통해서 영화가 주는 예외 상태를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탐구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도 좀 더 확장돼서 그 영화가 주는 예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영화는 감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전염병 국가를 마비시키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감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강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 감기를 겪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는 감기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비드-19가 창궐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감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감기라고 하는 단순했던 우리 일상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예외 상황이 이렇게 상수가 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영화에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작품인데도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감기, 장르는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3년에 만들어졌고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은 김성수 감독이고 출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인 장혁이라든가 수혜, 그리고 아여김, 박미라든가 유해준 같은 다양한 많은 한국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속에서 포스터를 보시면 이 영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 감기, 영어로 더 플루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영화를 봤을 때 포스터는 정말 영화를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무엇보다도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싶겠다 하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미가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스터를 좀 유심히 보는 것도 영화를 보기 전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감독은 김성수 감독이고요. 1961년생이고 기본적으로 많은 한국 영화 감독들의 등용의 과정인 영화의 연출부에서 조연출, 단편 영화 그리고 장편 영화를 연출하면서 한국의 중견 감독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저 영화들은 봤을만 하다라고 했던 영화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너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 본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정우성 배우가 나왔던 비트라든가 이정재 배우와 정우성 배우가 나왔던 태양은 없다라든가 또 무사, 영화 안전 정복, 백이라고 하는 작품은 단편 영화라서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감기와 최근 마지막에 만들었던 야수라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작품들 여러분들이 이미 서너 작품 이상 아마 봤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한국의 중견 감독이고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는요. 김성수 감독이 영화를 쭉 만들다가 한 번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새롭게 갖고 나온 영화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감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감기라고 하는 영화의 제작 배경을 먼저 본다면 두 가지로 제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는 한국은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이러스하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주요한 재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것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20세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뭐 흑사병이라든가 이것과 비견될 만한 어떤 미중위의 위기였던 스페인 독감,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1957년에 마시아 독감, 우리는 잘 기억에는 생생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요. 홍콩 독감이라든가 러시아 독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있는 거는 아마 21세기 2003년에 중국발로 시작됐던 사스라든가, 그리고 뭐 신종플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로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적인 재난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서울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그 다음에 있었던 상품 백화점 붕괴, 2003년에 대구 지하철 방화라든가, 뭐 태안반도 기름 유출,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제 이것은 영화 이후의 일이지만 제가 한번 더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이것들은 현재의 우리가 2020년에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 앞을 봤을 때 보여지는 이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고요, 재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혼합돼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우리가 한국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느끼게 되겠지만, 당시에 뭔가 컨트롤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런 사건의 해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들 한국 사람 사이 속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공동체에 남아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이 영화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화의 시놉시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놉시스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이제 대체적인 줄거리, 초반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치사율 100%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한국에 발병을 한다.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재난사태를 발령하여 진원지인 분당을 폐쇄를 한다. 갑자기 맞닥뜨린 예외 상황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재난에서 살기 위해 사람들은 사투가 시작된다. 자, 이거 보시면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재난 영화 저런 식의 시나리오, 저런 식의 시놉시스는 상당히 익숙할 텐데, 자, 그러면 저런 시놉시스, 저런 기본적인 서사를 가지고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영화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어떤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 앞에다가 이제 수사 형용해서 한국형인데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상당히 큰 자본이 들어가고 보편타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20세기 이제 1990년 이전까지는 한국 영화에서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겠지만 뭐 쉴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태극기를 휘날리며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제작비와 그에 맞는 또 흥행을 했었던 작품들로 우리가 기억이 날 텐데, 그런 어떤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다루는 이야기와 이런 재난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블록버스터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난을 다루고 있는 블록버스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겠죠. 큰 규모라 한다면 많은 배우들, 그만큼의 많은 뭐 어떤 제작들, 또 뭐 폭파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는 이런 것 그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없었는데, 감기는 이제 재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어떤 명시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의 특징,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큰 외피 속에서 이 영화의 어떤
1차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현실감을 상당히 극대화했던 작품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고요. 블록버스터 영화답게 상당히 큰 거대한 스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어떤 장점이기도 한데 인물들의 감정이 생생하게 영화 전체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외피에다 다른 한 가지가 더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르 영화입니다. 리얼리즘 영화의 어떤 모습보다는 장르적인 느낌, 기존에 있는 어떤 문법을 좀 그대로 따라가면서 관객들이 이미 감독이 이런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예상되고 그 예상이 충족되면서 또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식의 장르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형 재난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재난 영화들이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점차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한국형 재난 영화, 한국형 블록버스터란 말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익숙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런 영화가 한국에 나온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죠.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재난과 연결된 블록버스터 중에서 괴물은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이 차후에 이 강의 내에서 다뤄볼 영화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윤재군 감독의 영화가 있고요. 연가시라든가 타워, 그리고 감기가 있고요. 감기 이후에도 몇 편의 작품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김성훈 감독의 터널이라는 작품이 있고 작년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이성근 감독의 엑시트와 이해준, 김명서 감독의 백두산까지 한국형 재난 영화들을 우리가 한번 모여본다면은 이런 영화들을 필모그래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재난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겠죠. 재난이 있어야만 재난 영화가 성립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형 재난 영화에는 인간애가 상당히 강하게 드라마적인 요소죠. 인간애가 상당히 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한국형 재난 영화에서는 정부의 부재라든가 정부의 무능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영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의 어떤 재난, 그 재난에서 정부라든가 컨트롤 센터가 부재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이제 더해서 영화 속에서 외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정 국가를 분명히 연상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그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건의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를 받는 것들이 우리 한국형 재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요 쟁점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죠.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인데 지난 시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그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이제 영화 처음에는 이제 미국, 또 홍콩, 유럽의 런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하이퍼링크 시네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시간이지만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바이러스가 발병하는 데 반해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그리고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게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 바이러스 전파자가 누구인가 하는 데 있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아마 예측하건데 처음에 누구지? 누가 바이러스 전파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홍콩 영화에서는 보면은 홍콩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지만 동남아 출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민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죠. 한국 평택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봤었던 컨테인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컨테인전에서는 영화의 가장 강한 바이러스 전파자로 미국 영화인데 미국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홍콩에서 감염이 돼서 미국을 들어오는 방식으로 영화가 시작된다면, 이 영화 감기에서는 한국인이 아니라 동남아, 그것도 비합법, 불법 이민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들이 다르게 전파되고 있죠. 그리고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감기에서는 마치 어떤 병을 이렇게 방지하거나 어떤 병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 영화, 우리 컨테인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면에서 피가 부각되지 않지만, 이 감기에서는 마치 좀비 영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피를 쏟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행정적 측면에서의 바이러스 대처가 그 이전 작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컨테인전과 다르게 뭔가 국가적인 체제 속에서 조직된 대처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리고 우연에 의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제도, 어떤 시스템의 무능함이 이 영화에서 정말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분당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시의 어떤 시장이라든가 그 정치인부터, 그리고 뭐 총리,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마치 슈퍼맨처럼 등장하는 어떤 대통령의 결단이 있지만 그도 무능하게 보이고 유약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행정제도의 무능함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 이 바이러스와 행정제도의 무능함이라 같은 특징들이 한국형 재난 장르 영화의 일종의 문법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5.18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후반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 이전 영화에 비교해서 어떤 캐릭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영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재난 영화, 이런 뭐 블록버스터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난 장르 영화에서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뭔가를 이 전체적 상황을 이끌어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구조대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름이 강지구입니다. 감독의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붙여봤네요. 지구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구를 구할 것 같은 그런 인물이죠. 날렵한 몸매에 상당히 빠른, 그리고 위험이 있어도 절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처음에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위험, 물론 구조대원이긴 하지만 다른 구조대원들과도 상당히 비견되게 인물형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있고, 이제 마지막까지 영화 전체에서 위험이 있을 때 항상 그 위험을 헤쳐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캐릭터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의 직업을 영화 속에서 구조대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하는 일, 이 직업에 충실한 것이 이 영화의 갈등을 해소할 데 있어서
가장 크기가 되고 있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우리 주인공 구조대원 강지구 대원과 동행하거나 처음에는 약간 서로 부딪히는 모난 성격의 여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긴 의사인데 상당히 모난 성격이죠. 이름이 유인혜네요. 모성애를 우리가 강하게 영화에서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르게 또 강지구와 다르게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미르를 구하라. 미르는 본인의 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물의 어떤 행위에 가끔씩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른 성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강지구와 유인혜의 어떤 케미스트리도 만들어지면서 좀 분리되면서 또 같은 행동을 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유인혜라고 하는 여의사의 캐릭터가 이제 능력자죠. 사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일반 의사인 것 같은데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나아가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컨테인저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실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유인혜 의사는 그냥 이런 텐트 안에서 순식간에 해결을 해버리는 초인적인 모습, 능력자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두 인물을 두고 여기 인물 각자의 인물 주변 인물들 하나씩 놔두고 이 인물들과 반대쪽이 되는 인물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유인혜의 딸인 미르, 어린 유인혜 같기도 하고 유인혜가 꼭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그리고 유인혜의 분신인 동정과 정서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영화 전반 특히 후반부에는 이 미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구조대원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해진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유해진 배우의 어떤 캐릭터와 연기라든가 전체적인 모습이 한국 영화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재난 영화라든가 공포 영화 속에서도 한국 영화는 항상 유머라는 부분을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 외국 공포 영화를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쉴 수 없고 숨을 가끔 쉴 수 있을 때는 뭐 낮 장면. 근데 최근 영화에서 낮에도 뭐 귀신이 나온다든가 좀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그 캐릭터 한 명을 이렇게 유머를 하는 사람을 줌으로써 영화의 리듬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영화적인 전체 정서와 지난번 영화를 보시면은 컨테이너와 비교했을 때 조금 뭔가 좀 아구가 안 맞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불량배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지만 그 불법 이민 이게 운반책으로 나오는 이제 영화 아마 첫 부분에서 중반까지 계속해서 사건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군인과 전직 군인, 아마 뭐 그 이전의 군인이었던 것 같고 중후반부에 우리 주인공을 반대하는 물리적으로 반대하는 인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정치인들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뭐 젊은 군인들, 무명의 젊은 군인들과 이제 한 군인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영화 속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감정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금 인물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좀 중심인 영화가 오히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피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그 시나리오에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와 캐릭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연결고리는 바로 그 캐릭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하는 일 더하기 하고자 하는 일이다. 캐릭터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캐릭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저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지 않는 캐릭터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러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영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의 이제 캐릭터는 구조대원은 자, 뭘 하는 사람인가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만나서 좋아했던 여의사와 그 여의사의 분신인 그녀의 딸을 구하면서 거의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의사는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 딸은 물론 사람 전체 영화 속에서 는 결말에서는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영화가 끝난 다음에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을 구했을 여의사가 있죠. 이에 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과 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영화 속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많이 되고 있죠.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정책, 예를 든다면은 분당 시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락다운, 요즘에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하는 일들을 영화 속에서 여러 차례 제시가 되죠.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보호는커녕 방치하고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나아가서는 외세, 미국에 이렇게 야합하거나 영합하거나 또 마지막 인물로 이제 차인표 배우가 표현했던 대통령은 우유부단하죠. 마지막에는 뭔가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그 중반부에서는 그다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들과 비교했을 때 캐릭터가 조금 나하고가 맞지 않다. 군인과 공무원들도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물들의 목적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있고요. 미국인들은 정치인 뒤에서 조종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그러니까 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한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돼서 본인들의 나라로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죠. 예비역 장교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급 운반책이라고 하는 영화 초중반에 약간 리얼리즘을 많이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망자인 그 바이러스를 이 항체를 가지고 있을 사람을 체포하고 또 본인의 동생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신 개발의 반대자는 존재하고 있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일단 백신은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재난 영화의 어떤 문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자에 관련돼서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이제 한국 영화에서 이제 외국인들, 해외 이주민들을 다루고 있는 방식의 하나의 경우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갑자기 등장해서 이 사람이 되게 이 오브제 어떤 대상으로만 조금 이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하고자 했던 일도 제시되지 않고요. 이 사람이 그 태국인으로 아마 설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 뭘 했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 캐릭터의 목적은 뭐냐면 아주 우연히 미르를 만나게 되고 이후에 미르에게 백신의 항체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준 다음에는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가 화면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좁은 컨테이너 속에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넣어놓고 9일에서 한 10일 정도 놔둔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영화 초반에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그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는 한국의 어떤 행정의 어떤 우스운 모습이 경찰이라든가 소방관들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물의 연기와 리얼리즘이 이 영화에서 상당히 우리가 비교할 만한 건데, 인물이나 배우들의 강한 감정선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배우의 연기의 특징은 감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긴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 행위에서도 이제 가장된 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목도하면서 지난번에 봤었던 영화와 여러분들이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하는구나. 물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지난번 영화를 보고 바로 이 영화를 보셨다면은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기가 더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는 조금 더 강한 감정을 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해외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어떤 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뭐 일례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일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영화의 어떤 장르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리얼리즘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얼리즘을 방해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영화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도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도 우리가 강조를 할 텐데, 그 감기 바이러스 그 자체의 문제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국가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2013년이라고 한다면 2020년의 경험이 아직은 들어가기 전이고요. 그리고 2010년에 만들어졌던 컨테인전도 2020년에 코로나 위기의 미국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겠죠. 지금 상황에서 재난 영화를 만든다면은 이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한국 정치와 사회체제의 부조리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영화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컬적 우리나라의 특성이고요. 지난번에 봤던 영화와 오늘의 영화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점에서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예외 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어서 두 영화가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인전에서는 국가체제, 우리 CDC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역학조사관, 그리고 뭐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의 시스템 안의 의사들에 의해서, 인력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요. 그런데 감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기에서는 그 개인으로서의 의사죠. 엄마, 아픈 딸을 고쳐주고 싶은 엄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 구조대원이고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여성과 그녀의 딸을 또 구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이 두 사람의 어떤 헌신, 희생, 그리고 마지막에 주체적인 대통령의 개입을 통해서 영화의 어떤 예외 상황이 해결되면서 지난번 영화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컨테인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난 영화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발병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공간에다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곳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많은 좀비 영화들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리얼리즘을 어느 정도 담보한 재난 영화에서는 실제로 있는 공간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곳을 조금 특정지어서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서울이라고 만약에 만든다면 너무나 큰 공간이고, 이 분당이라고 하는 서울의 위성도시, 그리고 서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베더타운, 그 중에서도 뭐 일산이라든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분당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일 수 있고, 분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이 분리에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분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분당이 고립되고 보시면 적시하고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차도 위에다가 빨간 선으로 서울, 그리고 이 뒤쪽은 분당, 서울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미르가 이렇게 미르를 보면서 우리 관객들의 감정이 이제 물컥 올라오는 시점에서도 보면은 카메라가 뒤로 쭉 빠져서 이 서울과 분당을 고립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것 같고, 이게 넘어갔을 때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분당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공간이 영화의 무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처음 프롤로그에서는 영화는 이렇게 시작하죠. 본 영화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 지명, 이름 등은 실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 어떤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고요. 영화는 2014년 홍콩,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어떤 시점이라면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은 그대로 간직하되 미래의 일, 그래서 이게 실제 일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은 의도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영화의 첫머리에 가상의 시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14년 4월 홍콩인데 이게 지금 바이러스의 진앙지로 계속해서 중국이나 홍콩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봤었던 컨테이너 프롤로그에서도 동일하게 홍콩이 바이러스의 진앙지라고 제시되고 있었죠. 에필로그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이 바이러스를 프롤로그인데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경로를 아주 빠른 편집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평택항, 그 영화는 바로 시작해서 더 감기, 더 플루라고 시작이 됩니다. 빠르게 공간을 이동시켜서 2014년 5월 1일, 또 미래의 공간이죠. 미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분당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장면과 동시에 이 오른쪽, 프레임 오른쪽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물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강지구 대원을 영화 첫 시퀀스에서 보여주면서, 두 번째 시퀀스에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장면에서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으로, 캐릭터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중심 인물이 만나는 공간이, 상황이 상당히, 이 영화가 재난 영화인데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리얼리즘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일종의 어떤 스케치, 소동처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일부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의 연기와 상황 때문에 영화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점점점 이게 실제로 사람이 죽고 사는가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게 우리 관객들이 보고 있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요즘 2020년에는 이제 가끔씩 그런 일이 있지만, 이 시기 때만 해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배우가 나오는, 영화 초반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관객들이 보면서 안심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미국 드라마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영화 초반에 유명 배우들에게 큰 위협이 실제로 다가서면서 영화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느낄 것 같습니다. 강지구 대원은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전 컷인데요. 첫 컷에 먼지가 이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데, 리얼리즘인데 이 반대편에 우리 여배우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서 영화 전반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 영화에서 첫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인 베스의 얼굴과 이걸 보면서 이 리얼리즘에 확 빠졌다면,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위급한 순간에 배우들의 어떤 분장 같은 것들을 보면서 리얼리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더니, 이제 영화 처음부터 이제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까칠한 성격의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조금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전체로부터 한 발 뒤로 빠지게 되는데, 이 씬에서는 방금 구조를 당한 사람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그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어떤 강변을 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저런 식으로 쳐다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기를 방금 도와줬던 사람을, 그것도 커피를 주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본다면 저는 다시 내려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의 이 캐릭터, 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조금은 순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바보처럼 다른 친구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씬에서만 본다면은 저는 거의 리얼리즘이 부재한 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장르를 따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방금 전에 보였던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어리숙함을 강조하는 이제 씬인데요. 보다 보면은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는 네, 넘어가기로 하고, 이 장면과 이 전 장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영화를 찍다 보면은 이제 감독의 선택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나중에 편집 때 발견되더라도 이 배우의 감정선이 좋은 경우는 의도가 없지만 이것들을 가져가는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이해는 더 안 되는 경우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인물을 지금 중요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에 지금 보면 그림자가 되어 있죠. 이런 실제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계속 이렇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준비를 하고 영화를 찍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또 긴박했던 촬영 현장을 제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 두 명의 캐릭터들, 영화를 후반부에 오게 되는 엄중한 상황 이전에 리듬을 주는 거죠. 천천히 리듬을 주고 있고요. 쟁점들은 뭐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정말 너무 전형적으로 좀 드러나서 오히려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약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추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리얼리즘을 저해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총리들인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고 밀어내고 본인들은 이렇게 편하게 있는 이런 모습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나쁜 사람이죠. 가장 나쁜 사람이고, 이 프레임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거를 두 가지죠. 국회의원인지 그리고 사랑의 열매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의라는 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긴급 대책에 이어서 많이 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되게 문제적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대통령인데 영화 중후반 마지막 순간까지 상당히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거의 실권을 잃어버린, 마치 조선조 시대에 어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한테 친 어린 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얼굴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 많이 들어가 있던 정치인이 있고 국가재난대책본부가 있으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2013년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바이러스적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어떤 역사가 이 영화 속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감염자들이 수용되는 곳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바로 알게 될 텐데,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를 아마도 제가 뭐 생각을 해봤을 때 감독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이유가 뭐냐?
일단 이 사람들이 도착하면 분리를 합니다. 남녀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강압적인 명령 체제, 소독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소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의 그런 아우슈비츠 이 상황을 봤던 많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뭐 더 피아니스트라든가 뭐 사울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쪽에서 정말 끔찍하게 봤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격리됐을 때 이런 데서 사람들을 격리시킵니까? 이렇게 격리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모델은 이거죠. 아우슈비츠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것도 우리 영화 속에서 되게 정말 많이 봤죠. 더 피아니스트에도 유태인들 있는 집으로 들어갔던 나치의 뭐 SS라든가 게슈타포 같은 사람들의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어떻게 집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때리고 구타하는 장면들은 정확하게 독일이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서 했던 일들이죠. 이렇게 이거 마치 저의 눈에는 아우슈비츠로 들어오는 기차가 연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남녀를 분리합니다. 이것 자체도 아우슈비츠에서 했던 일들이고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이동시키고 아이들을 분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장면도 우리가 항상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를 다른 영화에 보면은 도착하면은 이제 등록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의한 장면이 꼭 나오죠. 탈의하는 장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반점을 찾는다는 그런 어떤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바로 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했던 유태인들의 어떤 끔찍했던 그 삶이 연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캐릭터가 또 한 명 나옵니다. 친구였다가 누가 그렇게 되죠? 구조대원 두 번째가 같은 편이었다가 저쪽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태인 경찰이라고 이제 나치 밑에서 부역하다가 결국엔 이 사람들도 마지막에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더 피아니스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의 장면을 함께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캠프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아우슈비츠의 기찻길이죠.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 감기의 영화처럼 소각되죠. 소각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컨테인전에서는 땅에 사람들을 그냥 묻는 방식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마치 이제 정말 쓰기 싫은 말이지만 살처분하는 것처럼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하나 더해서 우리가 5.18을 이 영화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화에서 이 군인들을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일반 군인인데 꼭 명령권자들을 특전사 사람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사람들로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5.18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독의 의도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은 공수휘장을 영화 속에 큰 프레임의 오른쪽에 제치함으로써 역사를 환기시키고 있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고립이죠. 장소의 고립과 공수부대원. 이거는 5.18을 설명하는 키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들이밀고 시민들한테 들이미는 이것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저는 이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에서 설경구 배우가 광주로 출동하기 전에 그 장면이 바로 또 연상되게 감염극으로 이 20대 초반의 군인들을 이렇게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같은 공수부대원도 아니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다 이해가 될 텐데 다른 부대의 사람들이 보면은 공수부대원들이 되고 있고요. 자, 어떤 영화의 장면이냐면은
그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에서의 장면인데 광주에서 이제 최초로 발표가 있었던 날 우리가 아마 5.18을 다룬 상당히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피터 해치가 촬영했던 장면을 영상을 봤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걸 그대로 재현시켜놨죠. 전투경찰의 페퍼포구 옆에 아마 당시에 7공수 여단인가 11공수 이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큰 어떤 강목을 가지고 봉을 가지고 진압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영화 초반에 그러니까 혼란이 되면서 이제 미국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온 장면인데 한국 영화에서 한번 차용을 해본 것 같은데 혼란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자를 사재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투 경찰들이 이렇게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고 있는 조금은 우리 광주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정말 명시적으로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그 분당에 서울로 가는 때 사람들이 어깨와 어깨를 메고 있는 모습은 1980년 5월에 광주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영화 속 그 택시 운전사에서 장면인데 여기는 방금 영화 감기에서도 보시면은 공수부대원들로 하고 있고요. 인물들의 캐릭터 발현 이 상황의 엄중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불태우는 영화 속에서 후반부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게 그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을 장면인데요. 후반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살처분하는 장면, 죽은 사람들을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데려갔지만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죽여서 불태웠던 장면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캐릭터보다는 분장이나 미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엄중함이 강화됩니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지만 특히 이런 피를 막 토하고 그리고 막 저런 어마어마한 세트장 속에서의 불 그리고 분장 그리고 상황을 엄중함을 강조하는 음악을 통해서 긴장감과 엄중함이 강화가 되죠. 자, 영화 우리 수업을 나가면서 한번 영화의 장점을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의 시도가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10 그 전에 나왔던 괴물이라든가 다른 작품들과 비슷하면서 귀를 달리하면서 이제 재난 블록버스터. 그래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그걸 통해서 공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영화화를 했죠. 아마도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도 2020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때 겪었던 많은 일들이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효시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장점입니다. 긴장감, 초반에 어떤 느슨한 부분을 제어하고는 긴장감이 영화 내내 창출되고요. 유지시키는 김성수 감독의 연출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난의 본질이 이런 재난의 본질이 자연으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게 지금 큰일이 발생한 거고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한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더 큰 사건으로 더 큰 비극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미국 블록버스터, 재난 블록버스터와는 차별화된 이 감기의 영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동시에 또 영화의 한계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의 장르 영화라고 하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게 한국형 장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쉬운 점일 수도 있고 그냥 특징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재난도 있고 유머도 있고 이제 중후반부에 갑자기 정치 드라마가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조의 정치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약한 왕과 약한 대통령과 그를 넘기려는 국무총리 그리고 외세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재난영화의 한계입니다. 재난영화는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재난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해결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점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 주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발생되고 확산되고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제 해결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이 영화가 인물들이 중심인데 상당히 전형적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2013년에 바이러스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나왔던 인물들은 여러분들 아마 70년, 80년, 90년에 영화에 나왔던 인물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많죠. 그냥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이죠. 변하지 않죠. 뭔가 좀 변할 것 같은 것들을 시나리오 좀 주기는 했는데 그게 잘 보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건방지고 까칠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챙기는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또 영화의 주인공인 사람이 있고 귀엽고 착한 어린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저 친구가 나중에 큰일 당하겠구나 우리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리얼리즘을 저해시키는 CG를 영화 초반부에 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정말 99.9% 이렇게 갔다가 0.1%의 어떤 살짝 이게 점 때문에 영화 전체가 무너지는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처음 보시면 이 분당에서 주유소가 터지는 장면인데 이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의 엄중함을 오히려 깨트려 버리면서 영화가 주는 그런 어떤 진중함이 사라져 버리는 영화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 영화와도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일반 시민들 그리고 방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오마주인데 제가 뽑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사는 구조대원인 영웅인 우리 주인공 강지구 대원이 말한 내가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화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너도 도망쳐라. 너도 네 안위를 지켜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하는 일 구조대원으로서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다하는 모습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감독은 말을 해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붕괴하고 재난 시스템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2013년에 이 영화인데 2020년이면 어느 정도는 한국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도 비판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중반과 후반에는 이 바이러스, 이 감기를 의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정치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듯한 이 미국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이 대통령인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지금 제어를 받고 있고 총리와 미국인들, 미국 군인들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한국인들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종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 국가의 한계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감기라는 영화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한미 간의 무슨 정치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필로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해진 거죠.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커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영화는 끝이 나고요.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영화 처음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더럽혀져 있고 이분은 방금 집에서 나오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이 분당과 이 서울이 연결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지점인데 아마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무슨 광고 하는데 영화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PPL이 좀 되는 부분들 한계죠. 제작비를 받기 위해서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살짝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광고를 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야만이 이게 수업이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강의 듣기 전에 꼭 영화 보시고 수업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